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37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합작골 신기록을 달성한 손흥민과 케인이 리즈와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179경기에서 37골을 합작했고 램파드와 드록바를 넘어서 프리미어리그 합작골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램파드와 드록바는 198경기에서 36골을 만들어냈었던 만큼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함께 나왔을 때 램파드와 드록바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고 출전 시간으로 따져보면 램파드와 드록바보다 무려 2000분 가까이 빠른 기록입니다. 그만큼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력적인 공격 조합으로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리즈는 두 선수가 득점하기 가장 좋은 스타일의 상대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즈는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압박하는 만큼 손흥민이 리즈의 수비 뒷공간으로 달려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고 손흥민이 달려들어갈 때 케인이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리즈는 강한 압박을 위해서 선수들을 거의 1대1로 압박할 때가 많은 팀인데 이때 손흥민과 케인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즈는 아일링이 손흥민을 마크하고 피르포가 클루셉스키를 마크하면 중앙에서는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케인을 압박했는데요. 여기서 손흥민과 케인은 리즈가 1대1로 압박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크맨을 끌고 내려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케인이 내려오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올 때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아일링을 끌고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왔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손흥민이 하프라인 밑에까지 내려올 때 아일링은 손흥민을 1대1로 압박하기 위해서 하프라인 밑까지 과감하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케인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케인이 내려올 때는 중앙 수비수가 과감하게 하프라인을 넘어선 지역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즈가 선수를 대인마크하는 데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손흥민이나 케인이 움직일 때 리즈의 수비수들은 수비라인을 한참 벗어나게 되면서 수비의 공간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크게 발생하면 손흥민이 뛰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인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볼을 봤는데 이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서 토트넘의 진영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받으러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밑으로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데 아일링이 손흥민을 마크하기 위해서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오는데요. 이처럼 리즈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이나 케인을 따라 아주 낮은 지역까지 내려오면서 수비라인을 비우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역사적인 득점이 나오는 장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케인이 내려가서 볼을 받을 때 중앙 수비수인 코우가 케인을 마크하기 위해서 최전방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케인을 따라서 코우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리즈의 수비라인에는 당연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케인이 패스를 보내줄 때 코우가 높은 지역에서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케인의 정확한 패스가 나오면서 손흥민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손흥민과 케인의 역사적인 합작골은 리즈의 높은 수비라인과 대인마크에 가까운 수비 방식을 토트넘이 영리하게 이용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을 마크하고 있는 아일링을 수비라인에서 끌고 나오면서 리즈의 수비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오거나 반대편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아일링을 끌고 활발하게 움직였는데요. 손흥민이 플레이한 위치를 봐도 클루셉스키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반면에 손흥민은 반대편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히트맵을 봐도 손흥민이 하프라인 밑까지 내려오거나 반대편 측면에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손흥민이 아일링을 끌고 움직였을 때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세세뇽이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세세뇽과 가장 가까운 선수는 하피냐였지만 하피냐는 공격을 위해서 수비라인 밑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하지는 않았고 대신 댈러스가 세세뇽을 마크하는 역할이었는데요. 댈러스는 풀백으로 자주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자연스럽게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댈러스가 세세뇽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세뇽이 측면을 빠르게 공략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더군다나 케인이나 윙크스, 로메로, 다이어처럼 롱패스가 뛰어난 선수들이 반대편에 있어서 뛰어나가는 세세뇽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클루셉스키나 도어티보다 손흥민과 세세뇽이 훨씬 더 활발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만큼 손흥민과 세세뇽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전략이었는데요. 경기를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반대편에서 움직일 때 아일링이 손흥민을 따라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세세뇽이 측면으로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여기서 댈러스가 세세뇽을 마크하러 측면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세뇽과 댈러스가 1대1로 대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토트넘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때 아일링이 손흥민을 따라서 중앙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세세뇽이 빠르게 올라오고 댈러스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세세뇽을 마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윙크스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세세뇽과 댈러스가 스피드 싸움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댈러스가 세세뇽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세세뇽이 편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도어티가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토트넘의 전략이 완벽하게 통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이처럼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활발한 움직임을 활용해서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클루셉스키의 득점 장면을 봐도 손흥민의 좋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따라서 안으로 움직이는데요. 이처럼 리즈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클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리즈의 높은 수비 라인 그리고 대인마크를 강하게 붙이는 리즈의 수비 스타일을 활용해서 토트넘이 리즈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모습이 자주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의 37번째 합작골이 나오면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적인 경기가 되었는데요. 이제부터 두 선수가 함께 만들어내는 득점 하나하나가 모두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서 지난 경기 벌리에게 패배했던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고 울버햄튼과 경기수가 같은 상황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아스날보단 한 경기를 더했지만 승점이 3점 차, 맨유보다는 2경기를 더했지만 승점이 5점 차이로 줄어들면서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승점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리즈는 이번 경기 패배로 4연패를 기록했고 최근 6경기에서 1무 5패라는 아주 안 좋은 성적으로 1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8위 벌리보다는 2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2점 차이, 17위 에버튼보다는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1점 차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 다시 올라가고 리즈는 강등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면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성적에도 아주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나 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